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 위켄드 에디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해드리지 않았었던 종류의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아마 이 뉴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슈고요. 그리고는 미국 사람들도 하원 의장이 누가 되고 어떻게 선출되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어제 현재의 공화당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재선이 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찍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슈도 역시 한국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연관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대통령이 지금 역사상 최초로 형사법 위반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때의 선고 공판, 이걸 미국 판사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 전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테러였습니다. 뉴올리언스와 라스베가스. 이것도 또한 새로운 행정부와 같이 이 이슈를 어떻게 갈 것이며 또 제가 미처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전해드리지 못했던 미국의 또 다른 모습 전해드릴 수 있고요. 일본 스틸, 니폰 스틸, 니폰 철강이 US 철강, US 스틸 제철을 사지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큰 결정을 내린 거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2025년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합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여러분들께 주말에 이제 위켄드 에디션을 할 때면 시사만평을 때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시사만평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사만평을 저는 즐겨보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2008년부터였네요. 시사만평을 그려온 앤 텔네스. 이름 발음하기가 좀 저는 어렵던데요. 미국과 스웨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이 시사만평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다 받았고 2008년부터면 꽤 오랫동안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는데 그만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두는 거 이건 굉장한 저항의 움직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금 언론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많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분의 내가 왜 워싱턴 포스트를 떠나는가 마치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그 제목만큼이나 선명한 그건 버트란트 러셀이었고요. 그 제목만큼이나 선명한 제목 왜 나는 워싱턴 포스트를 떠나는가 그리고 역시 Why I am not a Christian 버트란트 러셀 리 말할 때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앤텔레스도 왜 나는 워싱턴 포스트를 떠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그 시사만평가의 시사만평이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2008년부터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사만평가로 일했고 그동안 편집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좀 내용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불분명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집진들과 의논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본인이 이제 펜으로 아주 날카롭게 그리는데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아요. 아주 묘합니다. 내가 펜으로 이렇게 겨냥한 그 대상, 그 주제 때문에 만화가 죽임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death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 만화 시사만평은 차기 대통령 트럼프 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최선을 다하는 억만장자 테크 업계의 사람들과 최고 경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익성 높은 정부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마랄라고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선 본인의 시사만평 이전에 많은 기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사만평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샘 올트먼, AI 최초의 오픈 AI, 챗 GPT 나온 오픈 AI CEO, 패트릭 순시용, LA 타임스 발행인. 이 사람은 요즘 많은 추태를 보입니다.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저는 더 창피해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 ABC를 소유하고 있어서 ABC가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라든가 ABC 사람들이 얼마나 트럼프에게 머리를 조아렸는가. 또 제프 베이조스, 앤텔레스가 일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입니다. 아마존, 네,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설란이죠. 신문의 사설란에 실리는 시사만평. 그리고 이제 일반 기사를 뭐 부장이라든가 이런 데스크가 검열을 하거나 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더블 체크라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피니언란에 실리는 시사만평들도 뭔가 그게 말없이 말을 막 길게 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모호하다던가 아니면 시사만평가가 갖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편집자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딱 올리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 시사만평은 그런 면에서의 비판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나의 그 스케치가 거부되거나 그래서 수정하면은 다시 되겠다는 이런 요청은 있었지만 그 시사만평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내재된 의미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편집진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고 언론 자유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시사만평을 딱 보여줬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해외에 있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국가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시사만평을 그렸다가 생계 위험에 빠진 것도 많이 봤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일해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본인이 이제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이 시사만평가 재단의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무 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사만평가들이 참 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당신은 그렇지만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지 않는가? 워싱턴 포스트에.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 자체에 이롭게 하는 거 그것도 해야지 되는 게 당신의 몫이다. 그것 맞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시사만평가는 우리는 그런데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는 우리 뉴스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언론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재자 지망자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는 결국 그 언론 자유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을 막는 것은 더하다는 거죠. 시사만평가로서의 저의 일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의 편집자가 저의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포스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정이 뭐 큰 파문을 일으키겠습니까? 그저 저는 시사만평가일 뿐이고 무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시사만평을 통해서 권력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떠나지만 시사만평은 다른 곳에서 to be continued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권력에 대한 그 진실을 말하는 걸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사만평가가 참 친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평이한 시사만평가 가운데서 여자가 많지도 않고 뭐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미국 이중 국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선명하고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늘 볼 때마다 감탄도 하고 볼 때마다 감사했던 이분의 시사만평을 엔텔레스의 시사만평을 저는 더 이상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시사만평입니다.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 월계수 밑에 막 있네요. 발 아래. 누구인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큰 막 거대한 동상처럼 돼 있어요. 이거 무슨 김일성 주석 이런 데서나 보이는 건데요. 계단으로 막 올라가서 높이 높이 세워놓고 5사람이 있는데 제일 아래 제일 뻗떡 그냥 엎드려 버린 사람은 월트 디즈니를 뜻하잖아요. 그 디즈니사가 ABC 방송을 소유하고 있고 ABC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했었던 명예소송에 대해서 명예소송은 공직자가 어떠한 언론기관에 한 것에 대해서 이기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1,500만 달러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나중에 끝나시면 이 대통령직이 끝나시면이라고까지 하네요. 직인데 끝나면 거기 도서관 짓는 데 쓰십시오. 갖다 바쳤잖아요. 뭔가 트럼프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걸 방송했다 해서. 그리고 그 바로 왼편 옆에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은 뭔가요? 이게 뭐 부적 같은 건가요? 립스틱인가요? 페이트릭 손시용이 보이네요. 그 뒤부터는 기술 분야 그리고 뭐 한 사람은 두 사람은 또 미디어와 관련이 있기도 하죠. 페이트릭 손수용 바로 왼편 위에는 샘 알트만 오픈 AI의 CEO. 그 옆이 바로 엔텔레스 이분이 떠나고만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죠. 젯 베이조스. 맨 뒤쪽이 젊은 메타의 소유주 마크 저커버그. 이걸 실지 못하게 했다 해서 떠나는 미국에서 강혜신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엔텔레스라는 그런 실사만평가였습니다. 필요한 거죠. 이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 USA 투데이의 사주들이 다 선거하기 직전에 뭐 카멜라 해리스 그동안의 성향으로 보면 신문들이 사설을 쓰니까요. 사설로서 지지를 하니까 해리스를 지지를 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예 그 사설 이런 거 빼놓고 나중에 또 직원들 못 살게 굴었어요. LA 타임스의 페이트릭 손시용은.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비즈니스에서 돈 벌어서 신문사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신문사 운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신문사도 이해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요. 방송사도 MSNBC나 ABC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까지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막 협박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만 그 신문사 방송국의 주인이 아니라 거기 딸린 가족들도 엄청 많으니까 사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거꾸러지면요. 민주주의는 밟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언론 자유가 없으면. 그런 뜻에서 엔텔레스라는 미국의 시사만평가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따라가면서 그분이 그린 시사만평을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뉴스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미국 사람들도요 대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 연방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하니까요. 양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원이건 하원이건 누가 지도자가 되는지 미국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한국은 관심이 많잖아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원내대표, 원외대표. 그런데 미국은
누가 되는 그 누구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한국은 이래서 누가 안 되고 누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출돼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는 관심이 있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어떤 사람이 하원의장이 되느냐인 것 아니겠어요? 안건을 설정하고 그 안건을 빨리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뭐 분위기 봐가면서 시기도 조율하고 대통령과도 조율하고 대통령도 미국도 한국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예산을 받아야지 되는데 예산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원에서 해주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요소에 사람을 배치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는 전부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이 강하긴 하지만 하원과 상원 없이는 미국 대통령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이제 상원 하원의 지도부에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어떤 때는 상하원 지도부가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게 협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민주당의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공화당과 손을 잡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반대로 공화당의 대통령이 공화당보다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일을 이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협상과 타협과 뭐 뒤에서 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지만 결과가 고귀하고 그 결과를 이룰 만한 성취를 한다면 그건 또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어제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이 된 지 뭐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두 번째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것.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송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저도 어제 약간 혼돈했던 부분이 있는데 218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세 사람의 공화당이 노해서 안 됐어요. 한 사람만 잃어버린 거는 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 잃어버린 끝까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내 손톱을 뽑고 거기에 대나무를 쑤셔 넣고 손가락을 잘라도 나는 마이크 존슨에게 투표하지 않겠어. 토마스 메스라는 켄터키주의 하원 의원은 투표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했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걸었습니다. 해줘라. 해서 비교적 지난번에 공화당 하원의장 케빈 맥카티 15번째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사퇴했는데 비교적 빨리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의석 차이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탈표가 있으면요.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도 앞으로 100일 동안에 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원래는요, 지금 의석이 220대 215, 5석 차이였거든요. 공화당이 다수당 220, 민주당이 215. 그런데 하나가 왜 빠졌냐면, 저도 어제 방송할 때 생각을 못했어요. 맷 게이츠가 빠졌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을 시키고 싶어 했던. 근데 본인이 하도 허점이 많고 하니까 도중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사퇴하기 전에는 지명받자마자 하원 의원부터 사퇴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219였죠. 219였는데 여기서 한 사람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투표에선 세 사람이 노했고 두 번째에선 두 사람은 예스하고 한 사람에서 겨우 218표, 딱 217표보다 한 표 많은 것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중요한 게요. 앞으로도 지금 하원의원 가운데서 두 사람이 플로리다의 하원의원과 뉴욕의 하원의원이 한 사람은 국가정보국장으로 또 한 사람은 UN 대사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 사람들 사퇴하고 말 거거든요. 그러면 220이었지만 사실은 217대 215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공화당이 뭔가 중요한 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218이 돼야지 되니까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찬성을 해줘야지만 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뭐 4월 달 이후에는 보궐선거 치러지겠죠. 그때는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의 아주 오랜 동안 그 하원의 지도자를 17년인가 했었던 낸시 펠로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원의장을 할 때 5명의 자녀를 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제 엄마였던 게 가장 최고의 준비였었던 것 같다. 어린아이들 5명을 키웠던 게, 어린아이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5명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 내 쥐였고 내 거, 이렇게, 미국은 공천권은 없지만 예비선거가 있죠. 예비선거에서 또 당이 많이 도와주면 그게 뭐 공천권 비슷하게 도움을 주는 거죠. 내가 5명의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경험 때문에 이걸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힘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다양성 속에 미국의 힘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인종적인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 모든 다양성. 그런데 그 다양성에서 힘이 만들어져서 그 힘이 권력으로 또 발휘를 하려면, 그 권력으로 가려면 뭐겠습니까? 단결이죠. 단결. 지금 공화당은 이 단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작은 숫자 가운데서 3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요. 그래서 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준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했던 마이크 존슨 현 하원 공화당 의장이 다시 이제 하원 의장이 되게 됐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제 곧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로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까지 받고 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후앙 몰천 뉴욕의 판사가 1월 10일 예정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자고, 그것이 들키면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그 돈을 사업 처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 비즈니스 사기다, 기록 뭐 위반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없애보려고, 기각해보려고, 그전에는 연기를 했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결국은 뭐 또 이런 일로 감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결국은 이걸 기각시키지 못했고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후앙 몰천 판사는 감옥에 보내는 선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시사를 했습니다. 원래도 최고 형량이 뭐 4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 사기 기록으로 뭐 최고 형량 뭐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떤 선고를 할지는 모르지만 나이도 또 워낙에 많고 감옥에 갈 그런 것도 없고 징역형이 요구되지도 않는 그런 범죄고요. 뭐 비즈니스 기록 위반이니까요. 34개 혐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마녀 사냥이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 헌법에 어긋나고, 이게 계속 1월 10일에 된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통령직의 종말이다, 그리고 또 뭐 그의 주변 사람들도 온갖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결정권은요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판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고 공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지 돼요. 받고 나서 또다시 항소를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연방 법무부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이제 미국이 뭐 대통령직의 종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자가 백악관 대통령이 되는, 그것도 취임 선서를 하기 열흘 전에 선고를 받는, 징역형은 아니겠지만 그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 특히 이 방송을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백인이 아니면
유색인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역이민을 생각하셨던 분들, 여러분들께 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건 자체도 그렇고 그 사건을 대하는 차기 지도자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러 아래서도 단결하지 못하는 미국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뉴올리언스 테러라고 규정을 했죠. 군 출신의 한 남자가 뭐 이혼도 여러 번 했고 2번 했고 돈도 없고 집페이먼트도 27,000달러 밀렸고 뉴 이어스 데이에 폭발 사건을 일으켰고 ISIS라는 미국이 규정한 테러리스트 그룹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아직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ISIS 멤버로 가입했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14명이 숨졌잖아요. 수십 명이 다쳤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역시 그린베레, 또 이 그린베레는 무기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다고 하잖아요. 뭐 어제 보니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노트를 남겼다고 하던데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 뭉칩니다. 그런데 이 테러 아래서 단결하지 못한 미국을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약 20일 전에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상관없는 일로 뒤집어 씌우면서 이 테러가 일어난 건 바이든 탓이다. 법 집행관 탓이다. 이민 시스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용의자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나기도 전에 용의자의 사진 같은 것, 이름 같은 것, 충동계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민에 대해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뉴올리언스 시를 지지하고 이거 국경을 열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팍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이 자동차가 멕시코를 뭐 며칠 전에 넘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치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더 두드립니다. 이거 국경을 오픈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용의자는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텍사스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 교육도 받고 예비군까지 다 합하면 뭐 십몇 년 육군에 복무했고 13년 복무를 했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극단적인. 텍사스가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다시 이제 뭐 워크 이런 것으로 가뒀을 텐데 그런 단어들로 텍사스가 마가가 엄청 강한 곳이었습니다. 혼자서 집의 베이스먼트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을 연방수사국이 일일이 다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그 위험 신호 같은 것이 있다면 또 적발해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그린벨의 37살 이 사람은 더 복잡합니다. 본인은 이제 웨이크업 콜이다.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인 것, 자극적인 것에만 집착을 돼 있어. 미국인들이 볼거리 이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내가 그 자동차 일론 머스크의 그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테슬라 화약 폭발물을 이용한 이 같은 그 위험한 스턴트를 하면은 내 요점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너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말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와이프와의 관계 그리고 무슨 이 사람은 뉴올리언스 용의자보다 더 오래 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해요. 서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외상 후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도요. 콜로라도 태생이잖아요. 콜로라도에 그 존 덴버가 노래한 Rocky Mountain High 그 덴버는 무척 진보적이죠. 뭐 산업 뭐 이런 것들 강하고 근데 이 사람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태생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복음주의가 강하고 내비게이터스라는 크리스찬 조직이 있는 곳이고 기독교 선교단체요. 1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Focus on the Family라고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아주
기독교 그 원론주의자, 막 동성애에 반대 엄청나게 하고 사탄이다 하고 제임스 답스라는 유명한 사람 1977년도 원래 남가주에서 만들었는데 본부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뒀죠. 목사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지금은 이제 거의 90세쯤 됐을 거예요. 팻 로버슨의 후계자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 그 Focus on the Family라든가 뭐 Navigators라든가 여기 이런 것들이 강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 살고 있고 뉴올리언스 케이스는 마가가 강한 텍사스 이런 건데 이걸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 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입니다. 군복무를 오래 한 사람들이고 3억 3천만 명입니다. 미국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 많은 것을 무기화하는데 능한데 특히 모든 것을 이민과 다 연관시킵니다. 이 이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험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아무 말이나 일단 하고 봅니다. 사실 없이. 네, 이게 사실 없이 이거 봐라 이민 국경을 바이든이 이렇게 오픈해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뭔가 나쁜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전에 대통령이었고 앞으로도 대통령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합니다. 이민자가 아닌데 지도자들은 사실은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사실보다 앞서서 나가지 말아야지 되고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닌데 막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지 않습니다. 박스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전부 모두에게 이런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다 두려워하고 뭐 좀 어수선하죠. 그런 때는 이 최고의 통수권자는 위안을 줍니다. comfort라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인데 그런 평온함을 주는데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밤중에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국 국민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에도 그랬는데 다 그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막 반대 댓글을 달려고 열의에 차오르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만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건 용납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시사만평을 보시면 테러인 뉴올리언스에서 테러가 났다고 누군가가 보도를 하죠. 그랬더니 마가 모자를 쓴 사람이 반해요. 이거는 국경 때문이야. 생각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고 팍스가 말하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마가 모자를 안 썼잖아요. With Texas? 텍사스와의 국경? 이 얘기는 뉴올리언스 그 사건을 텍사스에서 렌트를 해서 이 사람이 뉴올리언스까지 가서 저질렀다 해서 그 국경? 국경이 아니라 이 주의 경계? 그 b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다른. 그래서 어떤 시사만평가는요, 트럼프 그 대통령을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됐을 때 평범한 정치인으로 다루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계속, 말하자면 제프 베이조스나 뭐 페이트릭 손시용이나 뭐 USA 투데이의 뭐 소유주나 이런 많은 신문 사람들처럼 겨어가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다뤄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당파적인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욕먹고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본 니폰 스틸이 피츠버그에 있는 US 스틸 사는 것 이거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폰 스틸과 US 스틸이 다 실망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인 조치의 결과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안 되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임기 끝날 무렵에 우방국이 사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잘 흥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
나가는 대통령이 막은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트럼프 당선인이나 카멜라 해리스 전 후보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된다 했지만, 그때요, 막 이 트럼프라는 당선인이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원래 그 4년, 8년 전에 대통령 할 때부터 시작됐던 게 바이든 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어온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 하도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들여져서. 그러다가 바이든도 선거철이니까 본인이 나중에 안 나가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 미국 우선 이런 걸 보여야지 되니까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서 이런 겁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서 안 된다는데,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아시아의 우방국인데 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그거 펴보고 정치적으로 그 같은 말을 내뱉었고,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지킨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이 US 스틸이라는 그 미국의 철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기간 산업에도 그렇고 이걸 지켜야지 되는데, 니폰 스틸이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전국 공장에 뭐 니폰 스틸 US 스틸 여러 군데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에만 30억 달러를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이거 뭐 펜실베니아 서부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니아 서부에서도 뭐 좀 경제가 너무 나쁘고 물가는 오른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 많이 지지를 했잖아요. 뭐 등등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서 살린다고 하는데, 이걸 일본이 확고한 동맹국인데도 막았다?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고, 일본이 우리에게 돈을 투자해서 우리의 쓰러져가는 그 회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첫 번째요. 노조가요, 갈려졌어요. 노조 지도부는 노조원들의 입장과 다릅니다. 노조 지도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뭐로 또 본인들 계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노조원들은 우리는 일자리를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별로 희망이 없으니까 아주 강력한 니폰 스틸이 와서 사서 나의 일자리를 유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노조의 지도부들은 워싱턴에서 노는 사람들입니다. 워싱턴에서요. 그래서 평소에 워싱턴 정치인들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노조원과 노조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다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내부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너무 강합니다.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외국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믿지 못한다거나,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수주의의 조류가 확 밀려온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트럼프에서 시작돼서 바이든 때도 이어지고, 이거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두 가지 시사만평이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이 착잡하실 겁니다. 오늘이 한국은 5일이니까 오늘 내일이면은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끝나는 날이고, 물론 다시 연장하거나 새로 발부받거나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큰 일을 제주 항공 참사를 비롯해서 겪으셨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2024년 너무 힘들게 오셨네요, 이분이. 2025년을 향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왔어요. 모래시계도 옆에 있고. 2025년을 보니까, 써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완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저 멀리 있죠? 멀리 있는 곳에서 막 불이 나는 건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미국도 어려운 시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맨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엔텔레스의 시사만평, 워싱턴 포스트에서의 마지막 시사만평을 전해드립니다. 싫지 못한 시사만평은 앞에 보여드렸고요. 이 마지막 시사만평은 2024년을 이렇게 힘들게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2025년은 일론 머스크 같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해가 되나? 글쎄요.
트럼프를 지지하셨거나 지지하지 않으셨거나 모든 미국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가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트럼프 곁에서 더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용은 좋은 작용은 많고 나쁜 부작용, 반작용은 좀 적기를 바라는 이런 한 해가 아닐까요? 자, 여기서 일단 마치고 아마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저는 이게 끝과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미 카터라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그 대통령을 영원히 보내고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는 많은 부분에서 영반대인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는 한 주일을 만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29일 제주항공과 같은 날이었으니까 29일 아닌가요? 네. 지미 카터가 100살 나이로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에요. 숨졌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30일 조기를 건다는 걸 표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내 취임식 때도 조기라고? 반기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하는 그런 때인데 내 취임식 때 조기 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주 그 조기 거는 걸 막 미국의 민주당이 내 취임식장에도 조기가 걸려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건 미국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무도 조기가 걸리는 것을 내 취임식장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일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연방 부지, 뭐 또 군기지, 해군 선박에도 전부 조기를 하는데 이거 그럼 민주당이 뭐 자기네들 좋아서 내 취임식에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야. 일부러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미국의 전통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숨지면은 30일 동안 조기를 거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다면 모른 것도 문제고 알고도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아이젠하워 선언이라고 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1월 20일 취임식과 맞물려 버린 거죠. 29일까지 조기가 걸리니까는요. 이러한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아마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해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